돌이켜보면 나를 구한 것은 언제나 플랜 B였다. 대기업이나 메이저 언론사에 취업하는 플랜 A가 순탄치 않았을 때 플랜 B였던 유튜브를 통해 몰랐던 재능과 꿈을 발견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과 좌절감에 빠졌을 때 샌드박스는 플랜 B가 되어 인간 나의 선이 새로 숨쉴 수 있게 해주었다. 플랜 B는 플랜 A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플랜 A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이며 다양성이다. 나에게 앞으로도 새로운 플랜 B가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플랜 C, 플랜 D가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플랜 A에 얽매이기보다 나만의 플랜 B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플랜 B를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이 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나이서님은 대학교 졸업한 뒤 2013년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 출간 당시인 2021년 초에는 구독자 245만 명을 보유했다고 해요.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는 창작 생태계를 갖추고 크리에이터가 제대로 대우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2015년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공동 창업했고 매해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 최고,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1세대 크리에이터로 현재는 도티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을 때 만난 책입니다. 플랜 B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디오북은 제가 듣기 위해 만든 콘텐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권태가 올 때, 방향을 잃을 때 플랜 B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요.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 대통령이라 불리는 도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돌아보면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플랜 B였다. 700점도 넘지 못한 토익 점수에 스펙이라곤 전혀 없는 취업 준비생. 그게 9년 전의 내 모습이다. 휴학을 거듭한 탓에 7년째 학교를 다녔지만 늦지막이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하니 그동안 오랫동안 드나든 캠퍼스가 왠지 낯설었다. 친구들은 벌써 다 직장인이 됐는데 나만 뒤처져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념조차 없던 나는 무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다. 친구들이 취업 준비에 정석을 따를 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었다 한들 그땐 잘해낼 자신도 없었다. 다만 토익 점수도 없고 제대로 된 스펙도 없는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히 수업 시간에 들었던 유튜브를 떠올렸다. 구독자 1000명쯤 되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다른 애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런데 내 적성에 아주 잘 맞는 매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았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내 재능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드디어 너무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다. 더욱이
내가 채널을 운영할 무렵부터 유튜브 또한 급속도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나처럼 기댈 언덕 없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1인 미디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큰 자본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돈이 없어도 콘텐츠가 자산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곧 미디어가 된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유튜브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책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은 트렌드가 어떤지, 이른바 대박을 치려면 제목을 어떻게 쓰고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한다. 기술이나 요령만으로는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기술적인 팁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비법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왕도는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거나 태그와 키워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늘리는 등의 요행수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방법은 딱 하나, 끊임없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밖에 없다. 오직 좋은 콘텐츠만이 성공할 수 있다.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탈하지 않고 볼 것이며 시청 지속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영상이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 연줄과 상관없이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1세대 크리에이터다. 내가 유튜브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바닥부터 직접 겪으며 수없이 고민하고 좌절했다. 그런 끝에 드디어 꿈같은 성공을 이루었기에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유튜브 공략법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도티TV가 승승장구하던 2018년 나는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쉬지 않고 달려온 4년여의 시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강박이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번아웃과 공황 장애로 모든 일상이 멈췄다. 유튜브를 시작한 28살부터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도티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인간 나이서는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티가 없어진다면 인간 나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정체성의 고민이 나를 괴롭혔다. 이 일은 크리에이터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 변곡점이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를 구한 곳은 언제나 플랜 B였다. 대기업이나 메이저 언론사에 취업하는 플랜 A가 순탄치 않았을 때 플랜 B였던 유튜브를 통해 몰랐던 재능과 꿈을 발견했다. 유튜브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과 좌절감에 빠졌을 때 샌드박스는 플랜 B가 되어 인간 나이선이 새로 숨쉴 수 있게 해주었다. 플랜 B는 플랜 A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플랜 A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이며 다양성이다. 나에게 앞으로도 새로운 플랜 B가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플랜 C, 플랜 D가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플랜 A에 얽매이기보다는 나만의 플랜 B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플랜 B를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이 되면 좋겠다. 유튜브라는 세계를 만나 정상에 도달했다가 멈춤 버튼을 누른 뒤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동안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 크리에이터 도티로서,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청년 나이선으로서의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 존재감을 키우고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작은 영감과 희망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난생 처음 성공을 꿈꾸다. 설레는 마음에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첫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대학 친구 셋과 2학년 여름방학에 한 달간 유럽을 여행하기로 약속했었다. 한 학기 내내 과외를 해서 공동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개인 경비로 딱 50만 원을 더 모았다. 내가 준비한 경비는 사실 한 달 동안 여행하기엔 빠듯한 액수였다. 나를 제외한 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좋았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교수,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병원 원장, 나머지 한 친구 아버지는 언론사 임원. 그에 견주면 나는 한평 남짓한 반지하 하숙방에 살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하숙비까지 보태는 형편이었다. 여행 내내 친구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쇼핑하며 마음껏 즐겼지만 나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다. 다행히 친한 친구들이어서 나를 잘 챙겨주었고 나도 편한 마음으로 신세를 지기도 하며 즐겁게 여행을 마쳤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환승지인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잠시 들렀을 때였다. 야, 시간 남는데 우리 쇼핑이나 할까? 공항 면세 구역에서 친구들은 어느새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명품에 관해선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명품을 살 만한 돈도 없었다. 구경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고가인 명품 매장에서 친구들은 쇼핑을 했다. 친구들도 대단한 물건을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갑이라든가 벨트 따위를 고르느라 바빴다. 물건을 살피고 몸을 대어보고 서로 물어보고 나는 기둥에 기대 서서 쇼핑하는 친구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친구들이 부럽다는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 창피하다는 감정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비관한 것도 아니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는 돈보다 시간에 관해 생각했다. 짜투리 시간에 쇼핑하는 친구들의 시간은 아주 알차 보인 반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내 시간은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돈이 있음으로써 어떤 이의 시간은 가치 있어지는구나.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시간은 무의미해진 데 반해 친구들의 시간은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돈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자는 시간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판다 라는 말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몫의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형편이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한정된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일은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전혀 몰랐던 세상이 보였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정원 딸린 집에 기사 아저씨와 가사 도우미가 있는 걸 보고 무척 놀란 적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도 대학에 들어간 뒤에 처음 가봤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마저 긴장됐다.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때까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나 성공해야겠다는 욕망은 크지 않았다. 돈은 나중에 취직하면 벌겠거니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날 면세점에서 돈이 시간과 결부되자 나와 부유한 사람들의 격차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참을 매장 밖에만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매장 명함을 슬그머니 들고 나와서 뒷면에 이렇게 썼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디선가 보고 내 마음에 새겼던 문장이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서 돈을 벌자. 그리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이 매장에서 지갑을 사자. 그런 다짐을 하며 내 싸구려 지갑에 명함을 넣었다. 구독자 250만 명의 크리에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이 알려진 뒤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어린 학생들부터 실버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요즘에는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 연예인들에게서도 문의가 많이 온다. 채널 운영 방법을 묻거나 이미 하고 있는 방송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 유튜브 세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많고 아카데미도 생겼다. 그런데 대부분 큰 수익을 내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나는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가는 채널이 가장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한다. 큰 성공을 거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떡상하기도 하지만 그건 특이한 경우고 설령 그렇게 됐다 해도 그러한 갑작스러운 성공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자연스레 높아진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보면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우며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양날의 검이다. 같은 소재, 다른 크리에이터의 개성.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고민한다. 수많은 온갖 콘텐츠 속에서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소재로 삼아야 과정이 즐겁고 오래 할 수 있다. 동시에 꾸준히 양산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한다. 영상 한두 편 만들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그냥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콘텐츠 공장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구독할 만한 요인을 만들고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능이 탁월해서 뭘 해도 재미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라 더는 새로운 소재가 없지 않을까요? 너도 나도 유튜브에 뛰어드는 요즘에는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 어디 다른 행성에서 오지 않는 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소재란 비슷비슷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을까? 나는 소재보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똑같은 게임이나 먹방을 소재로 삼더라도 크리에이터가 어떤 매력을 지녔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게임 콘텐츠도 어떤 사람은 게임 클리어보다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흥미진진하게 포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게임을 아주 빠른 속도로 클리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크리에이터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 게임 콘텐츠는 레드오션이야 라는 말은 게임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인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구수만큼의 개성이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콘텐츠가 재미있어서 시청자가 유입된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시청자는 자연스레 크리에이터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팬덤이 형성되면 그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방송은 모조리 보게 된다. 내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를 보러 왔지만 차차 도티를 보러 오는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팬덤이 생기는 단계가 되면 소재는 거드는 역할 뿐이다. 그러므로 애정을 품고 오래 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만큼이나 그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매력과 개성을 계속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콘텐츠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법.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독 편집을 겁내는 사람이 많다. 편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편집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편집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끔 잘 구성돼 있고 방송국처럼 고급 편집하는 게 아니므로 컷 편집 정도만 익히면 된다. 컷 편집은 단축키 하나만 누르면 범위가 지정돼서 그대로 자르고 붙이는 게 전부다. 자막 편집은 텍스트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범위만 지정하고 타이핑하면 끝난다. 해보지 않아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2-3시간만 해보면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자신이 직접 편집하기를 권한다. 편집을 해보면서 말투나 진행 방식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 분명 내 목소리인데 몹시 어색하게 느껴진다. 영상도 마찬가지다. 편집을 직접 하면 자신을 낯설게 보면서 어떤 점이 거슬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교정해 나갈 수 있으며 진행 방식도 재고해 볼 수 있다. 바둑의 복기라는 것이 있다. 복기란 대국이 끝난 후에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놓아보는 것으로 자신이 한 일을 되풀이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크리에이터도 편집을 통해 복기할 필요가 있다. 복기만큼 내 컨텐츠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자신과 호흡이 맞는 편집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그 편집자와 오랫동안 함께하기도 정말 어렵다. 또한 편집자와 협업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편집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다.
편집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 편집자와 소통하기도 힘들고 피드백을 하기도 힘들다. 자막 좀 뿌잉뿌잉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요청하면 편집자로서는 참 난감하기 때문이다. 내가 편집을 할 줄 알아야 편집자와도 더욱 원활하게 일할 수 있다. 편집을 할 때는 콘텐츠의 호흡을 잘 생각해야 한다. 편집은 컷 편집이 반 이상이다. 콘텐츠의 분량을 어떤 호흡으로 조절할지, 콘텐츠의 호흡이 어떤 특징을 취할지 컷 편집을 하면서 감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편집자와 협업하면서도 컷 편집은 직접 하는 크리에이터가 많다. 콘텐츠의 첫인상, 썸네일의 가독성. 유튜브 콘텐츠에서 썸네일은 아주 중요하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뜻하는 썸네일은 콘텐츠에서 맨 처음 보이는 화면으로 콘텐츠의 간판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썸네일은 내 콘텐츠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썸네일을 만들 때는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하는 집인지 알아야 들어갈 것 아닌가. 그러므로 어떤 콘텐츠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작업할 때는 컴퓨터로 아주 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그 크기에 맞추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튜브 시청은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지, 어느 정도의 가독성에 맞춰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처음부터 이 점을 인지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 모든 디스플레이 환경을 고려했고,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디바이스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테스트했다. 또한 각 디바이스에서 가장 최적화한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한다. 전략적인 편성은 시청 습관을 만든다. 편성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리소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월, 수요일, 금, 토, 일요일 등 나만의 편성 전략에 따라 시청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꼭 가보고 싶은 가게가 언제 영업하고 언제 휴무인지 모른다고 생각해보라. 한두 번 가봤다가 문이 닫혀 혀탕을 치면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기는 힘들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영상이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이 채널은 월수금에 올라온다 라는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다. 나는 채널을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했다. 일주일 동안 어떤 호흡으로 업로드할지를 고민했다. 상황극을 연달아 2편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상황극 1편을 하면 미니게임으로 조금 쉬어가고 그 다음에는 크루들과 함께 토크 컨텐츠를 하는 식으로 리소스와 상황을 고려해서 콘텐츠의 흐름을 만들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광고 수익에 관심을 둔다. 기본적으로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수익은 영상의 길이와 주제, 광고 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영상 시청 시간이 길면 1000회 노출당 비용인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 영상을 오래 보게 만들면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실구매력이 있는 타깃층인 30대와 40대가 많이 보는 주제의 컨텐츠가 광고 수익이 높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8분 이상의 영상을 장편이라고 하는데 장편 콘텐츠의 경우에는 중간 광고가 가능하다. 시청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간 광고를 넣어
광고 수를 늘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애드센스 광고는 입찰 경매형이기 때문에 그날 단가가 다르고 광고 주마다 쓰는 금액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방학 시즌에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알바 광고, 학원 광고, 인강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10대를 타깃으로 하는 영상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광고 세일즈는 파트너 세일즈 권한을 획득하지 않는 한 구글이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더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다.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크리에이터에게는 자신의 콘텐츠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올린 영상을 사람들이 봤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봐도 별로인데 도대체 왜 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크리에이터로서 길게 일하기 힘들다. 이유를 알아야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생들이 내 채널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나도 그들을 알고 싶어졌다. 당시에는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카카오 스토리였기 때문에 나도 카카오 스토리를 열심히 했다. 소모임을 만들어 캐릭터로 소통하는 문화에 적극 동참했고 공지나 게시글도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내가 10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사명감을 느끼면서 10대를 위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지켜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조회수에만 신경을 쓰는 크리에이터가 많다. 거듭 강조하지만 유튜브는 일방향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채널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분석 툴을 알고 있다.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채널을 보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구독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겠지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정성적 지표를 사용해보자. 유튜브 분석 툴을 활용할 수 있고 성과 지표를 정성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샌드박스는 각각의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리포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 분석 툴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시청자의 연령대, 시청하는 시간대, 어떤 기기로 재생하는지,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탈률은 얼마나 높은지, 트래픽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 정도만 제대로 분석해도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하다. 나는 콘텐츠의 성과를 아주 열심히 분석했다. 영상 한 편을 올리면 반드시 유튜브 분석 툴에 들어가 데이터를 체크하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5분짜리 영상의 이탈률 그래프를 검토할 때 6분대에서 7분대로 넘어가면서 그래프가 잠깐 내려갔다면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지루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장면을 지양한다. 누가 깨우쳐주지 않아도 이리저리 연구하면서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나는 지표의 의미를 찾아 나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채널이 더욱 사랑받았다.
지금도 분석 툴을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는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왜 조회수가 오르지 않을까, 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고민만 한다. 분석 툴은 이럴 때 매우 유용하다.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반응을 정직하게 수치로 나타내는 고마운 툴이다. 단순히 조회수나 댓글이 알려주지 않는 많은 의미를 그 수치들이 말해준다. 그래서 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기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열심히 검토하라고 말하곤 한다. 물론 수치에 너무 얽매여서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콘텐츠는 피드백 받고 개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 크리에이터는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시청자가 내 콘텐츠 탓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일말의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해도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태도가 중요하다.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공짜로 보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책임을 느껴야 해?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시간을 기회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사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콘텐츠를 볼 시간에 자신이나 사회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에게 끼치는 영향, 더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영향은 무시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성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영상, 불건전한 콘텐츠,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콘텐츠까지 만들게 된다. 이런 현상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탓에 나타난다. 영향력을 인지한다면 과연 그렇게 제작할 수 있을까? 미미하나마 내가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만 나중에 시작하면 더 늦다. 요즘에는 연예인처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까지 유튜브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출발선부터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바닥부터 시작한 일이 아무리 막막하다 해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할 기회를 얻는 것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편이 훨씬 쉽다. 이미 권력을 쥔 집단의 인정 없이도 채널을 열고 자신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 출연 기회를 얻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되어버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미 있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크다. 영상을 업로드해보고 하나의 댓글이라도 달린 것을 경험하면 점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능이 특출해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봐주는 차원이 아니라면 언제든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간다.
그러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도전해보자. 손해볼 일은 없다. 장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자본금도 들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 같은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어떤 도전이든 포기할 것은 있게 마련이다. 도전에 보험을 든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테스트다. 별 성과 없이 끝낸다 해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경험도 분명 내 삶의 플러스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작하면 더 늦다. 10년 뒤에 그때라도 시작할 걸 후회할지 모른다.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이런저런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저한 준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계획하고 갖춘 뒤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준비하는 사이 트렌드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완벽을 꿈꾸며 출발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낫다. 크리에이터가 되기로 했다면 필요한 마음가짐. 유튜브를 시작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각오와 지구력,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갖추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언뜻 쉬워 보여서 핫한 아이템으로 시작하면 초반에는 운이 좋아 잘 될 수 있지만 오래가는 채널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이 꽤 있다. 또는 유튜브를 발판 삼아 방송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는 연예인도 있다. 그러나 유튜브에만 목숨 걸고 집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상황에서 유튜브를 단순히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크리에이터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 히스토리를 남기고 싶거나 취미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극 권장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단조로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추억을 담아놓는 영상 앨범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하면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이가 유튜브 채널을 꿈꾼다면 가족끼리 함께 만들어가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혹시 아는가? 재미로 시작한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 팬들이 불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지. 물론 절박함은 때로 큰 무기와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절박함의 크기만큼 절망할 수도 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기는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렵다. 절박할수록 큰 수익을 노리고 무리수를 두거나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기를 권한다. 유튜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매체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는 것도 위험하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행복을 1g이라도 더하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으면 한다. 정년 없는 직업 크리에이터. 예전에 소비하던 게임 콘텐츠는 주로 e스포츠였다. 게임을 잘하는 프로의 세상을 보면서 리그를 소비하고 대리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다 개인 방송의 시대로 접어든 뒤로는 게임이라는 세상 안에서 진행자나 크루들이 마치 디지털 예능을 하듯 콘텐츠를 만들었다.
또한 게임 장르가 고도화한 덕분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나아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현실에서 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한계란 없으며 크리에이터에게 정년은 없다. 환갑잔치를 유튜브에서 할 수도 있고 어느 크리에이터의 말처럼 관뚜껑을 닫는 순간까지 방송할 수도 있다.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나를 표현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에게 유튜브는 언제든 아주 훌륭한 장이 되어줄 것이다. 설레지 않는다면 멈춰라. 구독자가 많아지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큼 흥분되고 설레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곧 익숙해지고 무뎌진다. 이따금 크리에이터들이 지치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영상 업로드할 때 어때? 여전히 가슴이 설레니? 대답을 망설이면 지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거다. 이때가 바로 쉬어갈 때다. 채널 운영 초창기의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에 무척 설렌다. 긴장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눈을 반짝인다. 그러다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면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나 또한 기계적으로 일할 때는 그런 적이 있다. 지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내 영상을 보기가 불편하다. 자신이 없는 탓이다. 운이 좋아 조회수가 잘 나와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못 보는 경우가 이어지면 콘텐츠를 향한 애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마침내 영혼 없이 기계처럼 일하게 된다. 무턱대고 노력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무조건 노력하는 것은 한 번뿐인 내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최선. 결과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과정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결과보다 과정이 행복한 크리에이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이 즐겁고 편집이 재미있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설레야 오래 할 수 있다. 수익이 많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결코 수익이 전부는 아니며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오랫동안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 자체를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한다. 수익은 따라오는 것일 뿐 채널을 운영하는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 거듭 말했듯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즐겁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다. 물질적인 것에는 쉽게 무뎌지게 마련이다. 수익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신기하고 정말 즐겁지만 그런 감정은 의외로 금세 사라지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콘텐츠에 집중하게 된다. 미디어의 본질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인데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저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콘텐츠를 세상에 공개하고 나면 사용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유튜버는 특히 더 그렇다. 유튜브는 결과가 초 단위로 보이는 아주 노골적인 우위가 결정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자꾸 보게 되고 보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초라해진다. 조회수가 초 단위로 바뀌고 비슷한 카테고리의 추천 영상에 내가 아닌 다른 채널들이 뜨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 구독자 200명도 엄청 많은 숫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다른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이라는 사실을 비교하는 순간만큼은 구독자가 사람이 아니라 수치로만 보일 수도 있다. 때로는 나는 비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비교하기도 한다. 어떤 채널은 조회수가 몇인데, 어떤 채널은 구독자가 몇인데, 이분은 이거 먼저 했어? 이런 댓글이 달리면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나마 내가 쫓아가는 입장일 때는 괜찮다. 비교되는 게 영광이고 같이 언급되는 사실이 기쁘다.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의식이 된다. 나는 유튜브를 일찍 시작했고 처음으로 VOD형 플랫폼에 맞는 단편을 제작하면서 압도적인 트래픽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실 비교 대상이 거의 없었다. 유튜버 1세대라 롤모델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았다. 만약 롤모델이 있었다면 나를 그 사람과 비교했을 것이다. 물론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내 채널의 조회수가 전보다 내려가기도 하고 나보다 조회수가 올라간 채널이 보이는 등의 기복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므로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유튜브는 무한 경쟁 플랫폼이다. 경쟁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는 스포츠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길 필요도 없고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을 의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다면 내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나는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물론 쉽지 않다. 굳게 마음 먹어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초연해지는 때가 온다.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되는 순간.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그것이 일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한다. 아마 저마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꽤나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봤다. 하지만 그 순간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 결국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나의 일을 잘 해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때 비로소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된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데다 구독자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근원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스트레스가 일에서 비롯된다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어 자꾸 스스로를 괴롭힌다. 스트레스가 없는 일은 없으며
스트레스 때문에 크리에이터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올해 초 읽고 나서 반년 만에 다시 읽어보는 도티의 플랜 B입니다. 플랜 B는 플랜 A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플랜 A와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미소영의 유튜브 콘텐츠를 오디오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제겐 플랜 B입니다. 오디오북으로 전환하고 15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 오디오북은 누가 가장 많이 들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저입니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다는 것. 어찌 보면 책을 읽고 제일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아마도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점.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비밀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질서가 뒤흔들리는 지금, 더욱더 자신만의 플랜 B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성공의 기회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기대하듯 미소님들도 공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